730 재보선의 11대 4 여야 성적표가 정치 지형의 대변동을 예고하였습니다. 선거 이후 전국의 변화 어떻게 전개될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오늘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상임고문단 회의도 하고 아마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체제로 내년 3월까지 그대로 간다. 뭐 이렇게 아마 바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네. 사실 그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이 비대위 체제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과연 조기 전당대회가 나은지 비대위 체제가 나은지 지금 아마 상임 고문들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러는데 제가 여야를 떠나서 또 그리고 이 좌파 우파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민들에게 밉상으로 보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 그 당은 망합니다. 밉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알죠, 밉상. 밉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새 인물이 등장을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밉상으로 보인 사람들, 예를 들면 누굽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들이 밉상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선거에서 망한 거예요. 2011년 4월 재보선 이후로 새정치민주연합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가 없습니다. 이제 패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 갑의 총선, 그리고 각종 재보선, 지방선거까지 이 야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 기능을 했고 거기 있는 리더들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줬다면 아니 새누리당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우왕좌왕을 했는데 왜 새누리당에게 졌겠습니까? 그 졌을 때는 새누리당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밉상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컨대 정책 대결을 해서 이 새누리당의 정책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보다 더 나아서 새누리당을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당의 정책은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여당과 야당이 예컨대 보수와 진보를 대변한다면 이 정책 대결을 하고 그 정책을 이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두 정당이 지금 그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 복지 정책부터 그 대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동일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영국 노동당보다도 더 왼쪽에 가 있는 문자 그대로 좌파 정당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이상한 지금 정당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반공 이데올로기들은 다 있어요.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면서 대북 정책이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과 더 가까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과 완전히 가까워졌고. 그 차이가 이제 없는데. 아니, 색깔을 바꿀 정도 아닙니까? 빨간 색깔을 쓰던 민주당은 파란 색깔을 쓰고, 파란 색깔을 쓰던, 파란 색깔이 보수를 상징하는 색깔 아닙니까? 그 정당은 빨간 색깔로 넘어가고, 그렇게 바꿔도 하등 이상해 보이지 않고, 두 당의 대표들이 그 연두에 그 국회에서 한 대표 연설은 이름만 바꿔서 보면, 하등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런 두 정당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로서 승부가 납니까? 리더들이 누가 더 대중들에게 어필하느냐. 하필이면 새누리당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해서 크게 컨벤션 효과는 없었는데 김무성이라는 새 대표를 만들어냈고 그게 국민들의 산뜻하게 보인 겁니다. 산뜻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 한다면서 구태 중에 구태인 보수 정치를 했거든요. 누가 보수입니까 지금? 아니 우리 정치가 정책으로 예컨대 정당이라면 이 정책과 이념으로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 되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보수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안철수 공동대표가 과거에 안철수 캠프를 만드니까 안철수의 정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만 새 정치한다 그는 그 한마디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 언론인들, 법조인들이 거기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보수 정치란 말이에요. 이념과 정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념과 정책은 그나마 나중에 싱크탱크를 만들면서 무슨 뭐 진보적 자유주의다 이런 말로 나왔는데 그것도 대단히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보수 정치를 하는데 그러면 하는 그 정당에 들어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으면 하는 정치적 행위는 민주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당이 합한 것부터 김한길, 안철수 두 보스가 밀실에서 만나서 합당을 하기로 했고 그걸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취했거든요. 굉장히 비민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새 정치의 상징으로 보였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 그것도 밀실에서 보스들이 결정했거든요. 안 하기로.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하는 것. 철저한 전략 공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재보선 공천하는 거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기동민을 동작을에 뽑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권은희를 공천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문자도 나눠먹기를 보고 뭐 한쪽에서는 이건 박은순 죽이기가 아닐까? 응? 기동민을 박은순 후광으로 서울에서 선거하라고 내보냈을 때는 이런 말조차도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게 사실입니다. 실제. 그리고 결국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기동민과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 후보들끼리 결정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략 공천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전략 공천을 했는데 그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단일화를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게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죠. 그게 아니다. 이건 안철수가 한 것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안철수가 노원병에 노회찬의 부인 김지선 씨가 후보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안철수가 거기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한 것일 것이다. 그런 말도 이런 말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를 증거로 구태 중에 구태를 보여줬다. 철저한 구태죠. 사실 이게 뭐 당대당 무슨 뭐가 있었던 것 같.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천호선 대표가 뭐 사퇴하고 했잖아요. 이제 본인들은 후보들이 그 자유의지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게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킨 문자 그대로 헌정치를 한 겁니다. 새 정치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헌정치를 했으니까 국민들이 보면 이건 민주주의 한 10년 후퇴예요. 10년이 아니고 한 20년 후퇴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시대로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때는 민주화의 상징인 두 어른이 카리스마로서 좌지우지를 했죠. 그렇죠. 그 주변에 다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다 분당을 하니까 또 나뉘어졌고 또 그래서 순차적으로 대통령을 했고 그때는 공천할 때 돈이 조금 개입이 됐어요. 그 시대로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로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보수 정치라는 거에 이게 참 후진적 행태인데, 그리고 이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후진적 행태다. 하지만 그 명분을 어디다 뒀는가 하면, 박근혜 심판. 박근혜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다 보니까 1등한 사람만 국회의원 되는 것 아니냐. 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거기다 또 명분을 드는데 그 국민들이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뭘 했는가 하면 강남 3구와 똑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동작을 만들겠다. 지금 첫 번째는 구태 정치를 보여준 게 완전히 망한 이제 장본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세월호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세월호는 사실은 여야의 공동 책임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국회 앞에서 처음부터 꿇어앉아서 나와서 석고대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2개 해운 관련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14개가 다 보류가 됐어요. 그중에 선박 입출입법 같은 법만 제대로 통과가 됐더라도 진도 VTS가 저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세월호가 저렇게 마음대로 엉뚱한 항로로 가는데도 그걸 진도 VTS가 제대로 통제를 못했다. 그러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선박을 저렇게 함부로 징계축을 하는 것이 한국 승급이라고는 사단법인에서 예. 사단법인에서 그걸 했거든요. 이 말이 사단법인이지 31개 지분을 두고 800명이 넘는 지분을 가진 대기업 못지않은 것 됩니다. 1년에 순이익이 1000억이 넘는 이런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사단법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방치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겁니다. 그랬다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석고대죄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박근혜 정부 책임이고 박근혜만 무능하고 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을 박근혜 정부 심판론으로 계속 계속해서 심판론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번에 순천 곡성만 볼 때 서가분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정현 후보는 예산폭탄론을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찍어주면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제대로 이 순천을 부강하게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예.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나는 그런 이제 공약을 내 근데는 상당히 문제가 하나 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지역의 예산폭탄을 운운하는 공약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경환 팀과 김무성 그 당대표가 앞으로 경제 살리겠다.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가 다시 과반을 넘고 안정의석을 가져야만 민생을 살 수 있다. 그게 먹히던 거예요. 민생 살린다. 경제를 살린다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의 큰 과제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야당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빠들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그렇게 마음고생들을 하고 있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통신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가계부채가 1100조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경제 살린다는 얘기가 먹혀들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세월호 정말 참사죠. 참사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걸 100일 넘게 계속 정부의 공격 재료로 삼는 게 먹혀들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산뜻한 정치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책임은 철저히 도외시하고 대한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선거 개표하는 날 원래 10대 5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한 발 더 나갔어요. 11대 4예요. 만약에 유병헌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 나는 11대 3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수원까지도 제 예상을 깨고 그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 후보가 승리를 해서 11대 4가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원에서도 전패할 뻔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후보 단일화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좋게 안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정략으로 보이고 아주 잘못된 정치 행태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이제 합당해서 거기서 그리고 내부에서 저 후보를 정해서 지난번에 그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의당이 통합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당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은 맞아요.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굉장히 충실한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회찬 후보가 처음에 한 얘기는 정책과 이념과 정치적 목표가 같으면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다. 사실 정책과 이념과 이 정치적 목표는 모르겠는데 정책과 이념이 같으면 사실 한 3당이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다 합당해도 나는 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 정당이 없어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지금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보수 세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보수 세력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강 정책을 쫙 다 펼쳐놓고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새누리당 거의 그 레프트 중에 레디칼 레프트 급진 좌파라기보다는 급진 좌파와 미국의 리버럴 그 사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은 문자 그대로 레디칼 레프트 사회민주주의 정강 정책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합치면 다 합쳐야죠. 다 합쳐도 괜찮아요. 그러면 보수당이 하나 생기겠죠. 제대로 된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우파 세력들이 정당을 하나 만들겠죠. 어차피 거기는 블루오션으로 남았으니까. 이번에 김무성 새 대표가 이제 새누리당이 혁신하는 보수당의 아이콘이 되겠다. 보수 세력의 아이콘이 되겠다. 그게 먹히던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 말씀 한마디가 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 50대, 60대, 40대 후반부터 그럼 20대도 요새 보수 세력 많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런 보수 세력들이 새누리당이 과연 보수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보수일까? 의심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문창극 사태를 특히 중심으로. 예. 이제 의심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토끼가 입안을 하고 있었는데, 김무성 새 대표가 비방 아닙니까? 예.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연설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 떠나는 집토끼를 다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뭔가 계속 바뀌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후퇴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전진하고 대한정당으로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정당으로서는 기능하기는커녕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번 재보선 선거로 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고 정치 상황이 바뀌는 아주 중대한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렇죠. 이 정치 지형이 바뀐 것은 야당의 빅3 중에 빅3라면 이제 우리가 박은순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가 정치적인 생명이 나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요. 완전히 끝났다? 저는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아직 이분이 처음부터 내공이 있었던 분 같으면 내공이 있는 분 같으면 끝난 게 아니겠죠. 원래 내공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성 정치로서 스타가 된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구태 중에 구태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재계하기 힘들죠. 난 재계하기 힘들다고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원래 빅3였다가 국회 못 들어가는 바람에 밀려 있었던 손학규 고문. 참 이분은 사실은요. 이게 내 표현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철새로 지탄을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참 존경받았던 개혁적 보수주의자예요. 내 보수에다가 개혁을 붙이는 걸 나는 안 좋아하는데 굳이 붙일 수 있다면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는 당시 신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개혁적 보수주의자다. 그러면 이분이 새누리당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차기 주자로서는 최고 주가를 지금 가질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2007년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간다.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간다했을 때 저는 뒷 얘기들을 많은 것도 들었지만 아마 그 본인이 잘못 판단했는 데는 주변에서 엉뚱한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야권에 몸을 의탁하고 나서 이번에는 지역적 철새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종로에도 출마를 하셨고 그랬으면 거기서 계속 승부를 보시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분당 재보선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하이힐 부대, 넥타이 부대들 때문에 무너진 중산층이 손학규 고문을 대안으로 이긴 겁니다. 성공했죠. 그때부터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흔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노와 그리고 동교동계 이걸 다 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혁신과 통합 다 받아들여서 통합민주당 만들고 나서 이분이 밀린 거예요. 만들어 놓고 대선 후보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지난 거죠. 대선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아니고 손학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1대1로 붙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보수 세력이 많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수원 병에 출마한 것은요. 선택 중에서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저는 이게 출마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 채널A 궤도남아에 나와서 그때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면 손학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아니다. 본인이 뭐 원해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글쎄, 어쨌든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셨겠죠. 예. 그런데 손학규라는 훌륭한 한 정치인이 이런 엉뚱한 승부를 하다가 퇴장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손학규 후보는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여당에서 야당으로 몸을 옮긴 것은 난 아주 나쁜 것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그분의 어떤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꽤 필요한 정치인이었어요. 예. 나는 그분이 뭐 진보적 자유주의 운운한 데는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제 떠날 때 회견에서도 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 그 저녁이 있는 삶, 또 그 말씀을 하시던데, 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는요, 그건 공상 속에서 있는 사회예요. 그건 공상의 사회입니다. 공상이에요, 그건 공상. 그게 불가능한 것은 천하가 다합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예, 정치적으로 정책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분이 참 순수하구나. 네, 어제 그 마지막 회견하고 발표하신 걸 보면서, 야, 이 어른이 정말 아직도 순수하신 분이구나. 늘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도 저런 상상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정말 순수한 정치인이었다. 저런 분이 수험병에 출마를 하는 엉뚱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권자에게는 지역적 철수로 보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종이냐. 당신이 출마하면 우리가 무조건 찍어줘야 되느냐. 그거 하지 않겠다. 우리 지역에서 똘똘하게 커오는 김용남을 찍겠다. 그 지역이 뭐 남경필 의원이 뭐 다진 여당 텃밭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손학규라면 예. 그런 것 정도를 뛰어넘는 정치적 거물이지 않습니까? 응? 차라리 어제 보니까 어쨌든 부산 해운대라든지 예. 오히려 이런 곳에 그렇죠. 도전을 했어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니냐. 차라리 정치적 철새 역할을 보였다면 예. 승부사로 보여줬겠죠. 승부사적 역할이 됐겠죠. 그리고 이분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새정치 민주연합 더 나가서 민주당 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일 겁니다. 아마 유일한 분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꾸로 퇴장을 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 김두관 후보는 잊혀지는 잠룡 그룹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는 잊혀지는 잠룡 그룹이라고 봅니다. 김두관 후보는. 그래서 크게 비중 두지 않았는데 사실 손학규 후보는 정말 아까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이번에 정치적 선택을 하면 잘못했어.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손학규 돌아오라 이렇게 글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들 그 과거의 위상을 찾겠습니까? 찾지 못하겠죠. 오히려 만에 하나라도 뭐 그래야 되는 걸 저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이 거국 내각을 만들 때 총리 후보감이죠. 그렇게 롤백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공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야당의 대권 후보를 바라보던 분이 거국 내각의 책임 총리가 된다? 저는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건 책임 정치에 아주 위배되는, 난 거국 내각 자체가 민주주의 구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 것 아니면 정치권에 이제 함부로 롤백을 못 하겠죠. 롤백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연세도 롤백 하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분이고, 이제 다시 40대 기수론, 50대 기수론, 저는 40대 기수론은 얘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 이제 50대 기수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50대 기술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판에 지금 새삼스럽게 이번에 보면 그런 거물급이라는 분들이 다 신인들한테 밀렸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김태희, 지금 이번에 이제 새 판이 짜여진 거죠. 예. 그 민주당은 문재인 그리고 박은순 이 투톱 체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또 투톱 체제죠.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후보라는 참 괜찮은 후보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너무 때가 많이 묻어버렸습니다.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참 지난번 지방선거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 우리나라 정치 자체적으로 정리가 좀 많이 됐죠.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렸다.
이 정몽준 후보는 뭐 아직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내공도 많이 더 쌓아야 될 거고 이 카리스마를 찾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치 상황이 바뀐다는 걸 우리 정치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과거처럼 구태 정치, 보수 정치를 하려다가는 망한다. 일단 정당 안의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고 이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스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오바마 같은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오바마가 중앙 정치에 데뷔한 지 6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에도 다선 의원들 많아요. 하원은 뭐 2년밖에 안 되니까 임기가 10선 의원들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원을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원 의원도 뭐 4선, 5선들이 많고. 그런데 중앙 정치에 데뷔한 지 6년, 불과 6년 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흑인이. 그런 이변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스타를 만들어내고 그 당의 가치를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당을 계속해서 혁신시키고 이 혁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데 새롭게 바뀌게 하는 거죠. 자꾸 새로움을 더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자기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득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자꾸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야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는 이명박, 박근혜 그 앞에는 김영삼 이런 식으로 보수 정치, 새누리당도 이제 보수 정치를 해왔거든요. 지금 또 친박계, 비박계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걸 떠나서 정책 대결을 하고 정책으로서 승부를 해서 스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나경원 이번에 당선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권의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야권에서 늘 김부겸 의원을 새로운 스타 후보로 늘 놓고 있거든요. 예. 김부겸 그 의원을 뭐 제가 친하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도전하잖아요. 예, 그리고 성부사적 기질이 있어요. 예. 성부사적 기질이 있고 자기가 거의 다시 당선이 가능한 지역구를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지역 감정에 도전을 한다. 그건 난 훌륭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걸 계속하다가 난 저 훌륭한 정치인이 다시 중앙 정치에 또 롤백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처럼 해서 그렇다고 또 김부겸 의원이 내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이게 세금 폭탄을 또 세금 폭탄이 아니라 예산 폭탄을 하겠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정치가 이제는 이 정책 대결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차제에 내가 참 농담삼아 얘기를 합니다만은 새누리당과 그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이런 세 당 정도는 수뇌부들이 모여서 정례 회의를 하면서 정책 평가를 하나 서로 해볼 만하다. 정책 평가를 꾸준히 한다면 서로 간에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면 다수당, 소수당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수뇌부가 정책 토의를 하다 보면 같은 동질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세 당이 합치면 됩니다. 공통해서 공통분을 찾아서 야권 재편을 하고 아마 우리나라의 자유당 혹은 뭐 한국 보수당 이런 정당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정당이. 짧게만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뭐 승리, 자축, 분위기 이런 걸로 가면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의 미래가 왜 그런가 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를 살린 데 있어서는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이 경제팀이 특단의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돼요. 이 경제가 쉽게 살지를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는 아직도 어려워 있거든요. 이번 하반기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2개 빼놓으면요.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는
이 통일준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살리는 어떤 범국민회의 같은 걸 한번 열어서 아니면 그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지도자가 이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이 카리스마를 좀 발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